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자연계열의 논술 경향 및 유형에 대한 전체적인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성균관대학교 자연계열의 논술 문제의 선택 상황 및 출제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술 문제는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필수 과목은 수학 과목이 되겠고, 이 수학은 수학 1과 2의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출제를 하였습니다. 특히 미적분, 확률 및 통계, 행렬, 수열, 공간 도형 등의 부분에서 주로 출제를 하였습니다. 필수 과목과 더불어 선택 과목 한 과목이 더 있습니다. 이 경우 선택 과목은 물리 1, 화학 1, 생명과학 1, 세 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면 되겠습니다. 즉, 저희 성균관대학교 자연계열 논술 문제는 수학 과목이 필수이며 물리와 화학과 생명과학 1,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계열 논술 문제의 범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범위는 수능시험과 동일한 출제 범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의 구성을 통해서 특별히 수학의 상대적 비중이 높아짐을 유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수학 문제가 전체 배점의 60%이고 선택인 과학 과목은 40%의 배점 비율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제 구성은 수학 과목, 즉 필수 과목인 경우 2개의 문제를 풀면 되며, 선택 과목인 과학에서는 1개의 문제를 선택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즉, 총 3개의 문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것은 각 문제에 따라서 소문제가 2개 내지 4개로 구성되어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하셔서 소문제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총 100분으로서 수학 2문제, 과학 1문제를 푸는 모든 시간을 합쳐서 100분이 주어지는 점을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4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교육에 기반한 문제 출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교과서에 기반하여 출제를 하고 적절한 수준의 난이도를 가진 문제를 출제를 함으로써 공교육을 지원하고 공교육을 충분히 이수한 학생들은 별 문제 없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는 큰 틀에서 저희가 문제 출제를 디자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일 교과형의 출제를 지향하였습니다. 즉, 수학과 과학 문제를 과목별로 별도로 출제하였고, 이러한 저희 방향은 통합 교과형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학과 과학 문제의 과목에서 출제를 함으로써 수리 논술 능력과 과학 논술 능력을 동시에 측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수학 과목에서는 2문제를 필수로 응시를 하고 과학은 물리 1, 화학 1, 생명과학 1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함으로써 수학과 관련된 수리 논술과 과학과 관련된 과학적 논술 능력을 두루 갖춘 그런 인재를 저희가 선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문제의 해결과 현상을 설명하는 능력을 중심으로 논술 문제를 디자인하고 출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단순한 답안을 도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주어진 문제의 풀이와 자연현상을 해설 및 과정을 충실하게 전개하였는지를 통해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논술 시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논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주요 포인트를 5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맨 처음에 나오는 제시문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시문에는 핵심 개념과 핵심 용어가 나와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핵심 개념과 핵심 용어를 잘 사용하고 인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단순히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답안을 작성할 때 논리적인 문장을 써서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어체를 지양하고 과학적인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여 결론에 대한 근거와 적절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문장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때 핵심적인 용어가 꼭 들어가게 하시고 문장은 간단 명료하게 작성을 하여 답안을 보는 분들이 답안을 작성한 학생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계산 문제에 있어서 답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연히 계산에서는 정확한 계산이 필수이고 과학적 내용과 연관된 계산일 경우 단위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또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단일 교과별로 출제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적인 논술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통합적 사고를 잘 할 수 있는지, 또한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면을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보고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주어진 총 100분의 시간 동안 수학 2문제, 과학 1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시간을 잘 안배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요점을 먼저 메모하고 시간을 정해서 글을 쓴 연습을 부단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답안지를 작성하실 때 주어진 답안지 범위 안에서만 답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런 답안을 작성할 때에 시간을 적절하게 잘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자연계열 모의 논술 수학 부분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학 문제 1번 살펴보겠습니다. 수학 문제 1번은 기하 2차 곡선 부분에서 출제되었고요. 접선의 방정식을 활용하여 두 곡선이 서로 만나기 위한 조건을 수학적으로 올바르게 유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타원의 방정식과 초점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수학 문제 1번은 크게 곡선 C와 곡선 P가 등장하게 됩니다. 곡선 P는 1,0, -1,0, 0,1, 0,-1 이 4점을 잇는 사각형입니다. 그리고 곡선 C는 y, x좌표는 u 곱하기 코사인 θ, y좌표는 v 곱하기 사인 θ로 매개화된 곡선입니다. 자, 소문항 1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시문 3의 집합 S가 좌표 평면 위에서 이루는 곡선의 길이를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자, 이제 u 곱하기 v의 값이 0일 때와 0이 아닐 때 두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u 곱하기 v의 값이 0일 때 곡선 C는 선분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선분이 앞에서 언급했던 곡선 P와 만나게 될 필요충분 조건은 u제곱 혹은 v제곱의 값이 1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u, v가 1,0, -1,0, 0,1, 0,1이 되게 됩니다.
자, 한편 u 곱하기 v의 값이 0이 아닌 경우를 살펴보면 곡선 C 위에 한 개의 점 x0, y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x0 곱하기 x 나누기 u제곱 더하기 y0 곱하기 y 나누기 v제곱이 1이 됩니다. 이제 이 접선이 P를 이루는 4개의 선분 중 하나이기 위한 조건은 절대값 x0 나누기 u제곱 더하기 절대값 y0 나누기 v제곱이 1이 되는 것이고요. 이로부터 u제곱 더하기 v제곱이 1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u제곱 더하기 v제곱의 값이 1보다 작을 때는 C와 P가 서로 만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 앞서 언급했던 두 개의 경우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집합 S는 곧 반지름이 1이고 중심이 원점인 1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곡선의 길이는 2 곱하기 파이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소문항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문항 2번은 곡선 C에서 생각할 수 있는 두 점 F와 F'에 대해 이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길이가 루트 2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점 U, V의 집합이 이루는 곡선의 길이의 합을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라는 문제입니다. 앞서 소문항 1에서와 같이 UV의 값이 U 곱하기 V의 값이 0일 때와 그러지 않을 때 두 개의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U 곱하기 V의 값이 0일 때 두 개의 점 F와 F'은 곡선 C, 즉 선분의 양 끝점이 되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이 만족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U 곱하기 V의 값이 0이 아닐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제의 대칭성에 의해 UV의 값이 모두 양의 실수라고 가정을 하고요. 다시 대칭성에 의해 U의 값이 V의 값보다 크거나 같음을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F와 F'을 잇는 선분의 길이는 2 곱하기 루트 U제곱 빼기 V의 제곱이 되며 F와 F'을 잇는 선분의 길이가 루트 2라는 조건은 2 곱하기 루트 U제곱 빼기 V제곱이 루트 2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 U, V는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 되고요. F와 F'을 잇는 선분의 길이가 0이라는 조건은 U, V가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가 되는 경우를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점 U, V의 자취의 길이는 2분의 1, 2분의 루트 3과 원점을 잇는 선분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인 3분의 파이 그리고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와 원점을 잇는 선분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인 4분의 파이 이 두 각의 차이인 파이 나누기 12, 12분의 파이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곡선이 총 8번 나타나므로 전체 곡선의 길이의 합은 12분의 파이에다가 8을 곱한 3분의 2파이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수학 2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수학 2번은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본 문제는 곱의 법칙, 합의 법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고요. 특히 특정한 상황을 체계적으로 나눌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소문항 1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문항 1번은 S7의 값을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7개의 1부터 7까지의 숫자를 1부터 7까지의 숫자가 적혀 있는 공을 A, B, C 3개의 상자에 넣는 경우의 수입니다. 각각의 공이 A, B, C 3개의 상자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총 3을 7번 곱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2는 2187입니다. 이제 소문항 2번을 살펴보겠습니다. n이 7일 때 3개의 상자 모두 적어도 1개의 공을 가지고 있을 경우의 수를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라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소문항 1에서 구한 경우를 생각을 하고요. 그 경우 중에서 적어도 1개의 상자가 1개의 공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 뺀 수가 답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적어도 하나의 상자에 1개의 공도 들어있지 않은 경우를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다시 다음의 두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첫째, 하나의 상자에 공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다른 두 상자에 각각 적어도 1개의 공이 들어있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2개의 상자에 공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는 경우. 다시 말해 오직 1개의 상자만이 모든 공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대칭성에 의해서 A라는 상자에 공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B와 C 2개의 상자에 각각 적어도 1개의 공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를 구한 다음 그 경우의 수에 3을 곱하면 됩니다. A의 상자에 공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B, C 2개의 상자에 각각 적어도 1개의 공이 들어있는 경우의 수는 2의 7제곱 2를 7번 곱한 다음 2를 뺀 숫자와 같습니다. 여기에 다시 3을 곱하면 378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의 수는 대칭성에 의해서 A와 B에 공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C에 모든 공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경우의 수는 1입니다. 다시 이 경우의 수 1에다가 3을 곱하면 총 경우의 수는 3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적어도 하나의 상자에 1개의 공도 들어있지 않은 경우의 수는 378과 3을 합한 수인 381이 되게 됩니다. 소문항 1에서 구한 2187에 이 숫자를 뺀 수, 즉 1806이 소문항 2번의 답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소문항 3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문항 3은 n이 7일 때 3개의 상자 모두 적어도 2개의 공을 가지고 있을 경우의 수를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라는 문제입니다. 앞서 소문항 2에서 살펴봤듯이 적어도 하나의 상자에 1개 이하의 공만 들어있는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 소문항 1의 답에서 빼주면 그 숫자가 이 문항의 답이 되게 됩니다. 자, 적어도 하나의 상자에 1개 이하의 공만 들어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4가지의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첫째, 하나의 상자에 공이 정확히 1개 들어있고 나머지 두 상자에 각각 적어도 2개의 공이 들어있을 경우. 둘째, 2개의 상자에 각각 정확히 1개의 공이 들어있고 나머지 상자에 다른 모든 공이 들어있을 경우. 셋째, 1개의 상자에 공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다른 두 상자에 각각 적어도 1개의 공이 들어있을 경우. 넷째, 2개의 상자에 공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경우. 다시 말해 1개의 상자가 모든 공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입니다. 먼저 첫 번째, 대칭성에 의해서 A에 공이 정확히 1개 들어있고 B와 C에 각각 적어도 2개의 공이 들어있을 경우의 수는 7 곱하기 2의 6제곱 빼기 2 곱하기 6 빼기 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3을 곱한 1050이 이 경우의 수입니다. 둘째, A와 B에 정확히 1개의 공이 각각 들어있고 나머지 상자인 C에 다른 모든 공이 들어있을 경우 이 경우의 수는 7 곱하기 6인 42가 되게 됩니다. 다시 여기에 3을 곱한 126이 바로 이 경우의 수입니다. 셋째, A의 상자에 공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B와 C에 각각 적어도 1개의 공이 들어있을 경우의 수는 2를 7번 곱한 2의 7제곱 빼기 2가 되게 됩니다. 다시 여기에다가 3을 곱하면 378,
되고 이 숫자가 바로 이 경우의 수입니다. 앞서 소문항 2에서와 같이 네 번째 경우의 수는 역시 3이 됩니다. 이 숫자를 모두 더한 수를 소문항 1번의 답인 2187에서 뺀 수인 630이 소문항 3호의 답이 되게 됩니다. 물리학은 물질의 이치와 특성 그리고 이들의 작용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본 물리 1 모의 논술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과 전자의 에너지 전이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어진 물리적 현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물리 1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높이가 h인 곳에서 질량 m인 물체를 자유낙하를 시킵니다. 낙하하는 물체가 높이가 반인 때 속력을 V1이라고 하고 지면에 닿는 순간의 속력을 V2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속력의 B, V2, V1을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물체를 원 위치로 등속력 V3으로 다시 올려놓았을 때 이때 H까지 물체를 올리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고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시간당 한 일의 양을 구하시오. 그리고 답은 문제는 다와 같이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이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용수철 위쪽 끝단에서 높이가 H인 곳에서 물체가 M인, 물체의 질량이 M인 물체를 자유낙하를 시켰을 때 용수철이 압축이 됩니다. 이때 용수철이 압축된 길이를 X라고 할 때 X를 질량, 그리고 높이, 용수철 상수, 그리고 중력 가속도를 이용하여 나타내고 그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시 답안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높이가 반인 곳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속력 V1으로 주어져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 이때 위치 에너지는 mgh 나누기 2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상태에서 속력 V2로 나타내어진 운동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 이때의 운동 에너지는 높이가 h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같으므로 V2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따라서 속력의 B, V2 분의 V1은 루트 2분의 1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번 문제는 초기 속력이 주어져 있고 이때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동 거리 나누기 주어진 속력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높이 h에서의 총역학적 에너지는 물체가 정지 상태에 있으므로 운동 에너지가 0임을 알 수가 있고 이때 총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당 한 일의 양 P는 h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에서 총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이 되므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은 예시 답안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이제는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것을 알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면 용수철이 압축되었을 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mg 곱하기 높이 그리고 더하기 용수철이 압축된 길이 x가 됩니다. 이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x 제곱으로 준환됨을 알 수가 있고, 이를 2차 방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x는 용수철이 압축된 길이임을 알 수가 있고, 이 방식은 근의 공식을 이용하여 압축된 길이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데, 압축된 길이 x는 항상 양의 값을 가져야 하므로 정답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전자의 에너지 전이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수소 원자 모형에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낸 것입니다. 양자수가 주어졌을 때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자수 4번에서 양자수 1번으로 전자가 전이가 될 때 높은 에너지의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자가 전이될 때 빛이 방출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때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람다 A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자수 n이 1에서 2로 그리고 3으로 전이가 될 때 각각 빛이 흡수하는 파장의 크기를 람다 B와 람다 C로 각각 나타내었습니다. 가번 문제입니다. 파장 길이의 B, 람다 B분의 람다 A, 그리고 람다 C분의 람다 A를 각각 구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전자가 양자수 4번에서 3번으로 전이가 될 때 이때의 빛이 흡수하는 파장의 크기를 람다 D라고 나타내었을 때 람다 D를 람다 A와 람다 C를 이용하여 표시하고 그 이유를 논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시 답안입니다. 전자가 양자수 4번에서 1번으로 전이할 때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자가 전이하기 때문에 빛이 방출하게 되고, 이때의 빛의 파장을 람다 A라고 나타냈습니다. 이를 에너지 차와에 관련되는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 따라서 람다 A 파장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수 1에서 2로 전이가 될 때 낮은 에너지 전이에서 높은 에너지 전이로 전자가 전이되기 때문에 빛은 흡수하게 되고, 이때 빛의 파장의 크기를 람다 B로 놓았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개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파장의 크기의 B, 람다 B분의 람다 A는 5분의 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와 유사하게 양자수 1에서 3으로 전자가 전이될 때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전자가 전이가 되므로 빛의 흡수가 일어나고, 이때 빛의 파장의 크기는 람다 C로 나타내었습니다. 따라서 파장의 크기의 B는 람다 C 분의 람다 A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는 135분의 128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의 예시 답안입니다. 전자가 높은 에너지 양자수 4에서 3으로 전이가 될 때 이때 빛이 방출이 되고, 방출이 되는 빛의 파장을 람다 D로 나타내었습니다. 따라서 람다 D는 에너지 차의 함수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에너지 차 E4와 E3에서 이 식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으며, 이는 문제에서 주어진 바와 같이 람다 A와 람다 C가 들어있는 파장의 꼴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 람다 D를 람다 A와 람다 C를 이용하여 표시하면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연계열 모의논술 해설 화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1의 주요 평가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1의 출제 범위는 고등학교 1학년 화학 1 과정 중 화학의 언어 단원, 원소 분석을 통한 실험식, 분자식 구하기, 개성 있는 원소 단원, 보어 원자 모형과 이온화 에너지, 달물권 화학 반응 단원, 산화와 환원, 아름다운 분자 세계 단원, 전자쌍 반발 이론과 탄소 화합물에서 출제하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주어진 실험 결과의 정보를 해석해서 간단한 수식 연산을 통해 구성 원소의 질량을 몰수의 개념과 학생들이 연관지을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잘 알려진 보어의 모델을 이용하여 이온화 에너지의 개념과 연관지어서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전자는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기본 개념을 이해하여 전자의 수를 고려해서 산화 환원 반응식을 제시가 가능한지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전자쌍 반발 이론을 이용하여 탄소 화합물의 3차원 공간 배열을 제시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화학 1의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1에 주어진 실험 장치에 분자량이 60인 시료를 30g 넣어 완전 연소를 시켰을 때 CaCl2를 채운 장치의 질량이 18g 증가하였다. 시료는 C, H, O를 구성 원소로 갖는다. 석회수를 채운 관에서는 흰색의 탄산칼슘 침전물이 생성되었다. 탄산칼슘 침전물을 분리하여 비커에 담고 염산 용액을 넣었더니 침전물이 녹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때 염산은 2몰이 소모되었다. 1. 석회수를 채운 관에서 탄산칼슘이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을 적으시오. 석회수를 채운 관에서 발생하는 반응은 이산화탄소와 석회수가 반응하는 반응입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에서 주어진 문장을 읽고 다음과 같이 성공적으로 화학 반응식을 제시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좌변과 우변에 원소의 총합이 보존되도록 균형 반응 정식을 세우면 다음과 같은 답안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채점 기준은 정확히 다음과 같은 화학 방정식을 제시하면 2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 탄산칼슘과 염산이 반응하면 염화칼슘, 물,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화학 반응식을 적으시오. 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2번 문제에 주어진 다음과 같이 글로써 주어진 다음과 같은 정보를 성공적으로 화학 반응식으로 전환시켜서 학생들이 제시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응문인 CaCO3와 HCl, 즉 염산을 적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바와 같이 생성물을 다음과 같은 기호로 작성하게 되면 기본적인 반응의 틀을 마련할 수 있고요. 다시 마찬가지로 좌변에 있는 원소의 개수와 우변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맞추게 되면 다음과 같이 염산 앞에 2몰이라는 숫자가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식을 정확히 제시하면 2점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시료는 구성 원소로 CHO만을 갖거나 또는 CH만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료의 실험식과 분자식을 구하고 그 근거를 논하시오. 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번과 2번에서 구한 화학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1번과 2번에서 구한 화학 방정식을 참조하게 되면 반응한 염산의 몰수가 2번 문제에서 2몰이라는 것을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따라서 좌변에 보게 되면 반응에 참여한 칼슘 카보네이트의 양은 1몰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겠죠. 즉 석회수를 채운 관에서 CaCO3 1몰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CO2가 1몰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연소 반응을 거쳐서 생성된 CO2의 양은 1몰이라는 뜻이죠. CO2 1몰은 44g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시료가 포함한 탄소의 질량만을 구해보게 되면 44 곱하기 44분의 12, 즉 전체분의 탄소에 해당되는 원자량만 고려하여 탄소의 질량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탄소의 질량은 12g입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H2O에서 시료가 포함한 H의 질량은 18 곱하기 18분의 2, 그래서 2g이 되겠습니다. 즉, 이 말뜻은 탄소는 1몰이 포함되어 있고 H는 2몰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실험식을 CH2라고 가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험식이 만약에 CH2라면 여기에서 이 실험식의 분자량은 14가 됩니다. CH2에 정수배를 하여 가질 수 있는 분자의 후보군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화합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초기를 보게 되면 분자량이 60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60과 매칭이 되는 분자식을 다음과 같은 후보군에서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 분자 중에서는 일치되는 분자가 없습니다. 즉, 60이라는 분자량이 나올 수 없다는 뜻이죠. 따라서 시료는 C와 H 이외에 다른 원소를 포함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산소가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기 때문에 산소를 포함한 것으로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 시료는 탄소가 1몰, H가 2몰이었죠. 그런데 보면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C의 1몰과 H 2몰은 14g이 될 것이고 전체 질량에서 14g을 빼게 되면 16g이 남게 됩니다. 즉, 산소가 포함됐다는 가정하에 산소는 1몰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희가 결론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제시되는 실험식은 다음과 같이 CH2O가 될 것입니다. 이 실험실의 분자량은 계산해 보면 30이 되게 되겠고요. 시료의 분자량이 60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정확히 2배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험식의 2배가 분자식이 된다라는 결론을 저희가 낼 수 있습니다. 즉, 앞에서 우리가 제시한 CH2O에 2를 곱하게 되면 C2H4O2의 분자식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채점 기준은 다음과 같은 논리성 있게 단순히 답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실험식을 설명과 함께 기술한다. 3점, 분자식을 설명과 함께 기술한다. 3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제시문 3에서 주어진 보호의 원자 모형을 이용하여 3주기 1족 원소인 나트륨과 3주기 2족 원소인 마그네슘의 제1이온화 에너지 나누기 제1이온화 에너지 값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여기서 보게 되면 NA는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가 채워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어진 정보를 저희가 해석해 보면 마그네슘은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 채워져 있습니다. 보호의 원자 모형에 따르면 NA와 Mg의 제1이온화 에너지는 세 번째 전자 껍질에서 무한대로 전자가 탈출하는 그때 필요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제2이온화 에너지는 소듐의 경우에 있어서는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1이온화 에너지에서 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에 다음 전자는 두 번째 껍질에서 전자 껍질이 무한대로 탈출될 때의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 마그네슘은 여전히 세 번째 껍질에 하나의 전자가 더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2이온화 에너지는 여전히 마찬가지로 세 번째 껍질에서 무한대의 전자 껍질로 전자가 탈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두 원소의 제1이온화 에너지 값은 서로 비슷할 것이고요. 제2이온화 에너지 값은 옆에 보호의 모델에서 보다시피 NA의 화살표의 간격이 훨씬 넓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2이온화 에너지와 제1이온화 에너지의 비율을 비교하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NA의 그 비율 값이 마그네슘의 비율 값보다 크다라고 저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채점 기준은 보호의 모형을 이용하여 이온화 에너지의 변화는 원자가 즉 전자 껍질 n 무한대로 전이될 때의 에너지임을 설명한다. 3점이 되겠고요. 제2이온화 에너지의 차이값을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면 2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이온화 에너지 값은 NA가 더 큰 값을 갚는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3점이 되고요. 위에 세 가지 상황들을 다 종합하여 비율을 적절하게 결론을 정확하게 제시하면 2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염화구리 수용액이 담긴 비커에 알루미늄 조각을 넣었더니 알루미늄이 녹고 붉은색 물질이 침전으로 떨어졌다. 반응 전후의 이온의 총합의 변화를 논하시오.
문제에서 주어진 반응을 화학 방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반응은 산화환원이 되겠고, 산화환원 반응에서는 단순하게 물질에 대한, 즉 원소에 대한 개수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좌변에 있는 전자의 총합과 우변에 있는 전자의 총합의 개수를 맞춰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고려하게 되면 2몰의 알루미늄은 3몰의 구리 이온과 반응하여 2몰의 알루미늄 이온을 형성하게 되고 3몰의 구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즉 여기 이 반응식을 보게 되면 반응 전에 양이온은 3몰이었고요. 반응 후에 양이온은 2몰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 반응이 발생하는 동안 Cl-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구경꾼 이온입니다. 즉 반응 전후에 개수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되겠죠. 따라서 반응 전후 이온의 총합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감소하게 됩니다. 채점 기준은 화학 반응식을 정확히 제시하면 3점. 음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반응 전후의 총이온의 합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말을 설명해야 총합에 대한 논리성을 정확히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언급이 있을 때는 3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을 토대로 논리적으로 이온의 수의 총합 변화를 기술하게 되면 4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프로페인, 프로펜, 프로파인, 벤젠에서 탄소 원자 사이의 결합값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루이스 구조식을 그려내면 됩니다. 화학 1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예제고요. 학생들이 쉽게 제시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자쌍 반발 원리를 이용하여 탄소의 결합각을 논의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 있어서는 4개의 전자 고밀도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적의, 즉 전자쌍의 반발력을 최소화하는 기하학 구조는 바로 테트라히드럴 정사면체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결합각은 109.5도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보다시피 전자 고밀도 영역이 3가지의 영역입니다. 세 군데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최소화시키는 전자쌍의 반발력을 최소화시키는 앵글은 120도, 즉 삼각형 구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보다시피 전자 고밀도 영역이 2영역이 있습니다. 전자쌍의 반발력을 최소화시키는 기하학 구조는 선형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합 각도는 180도. 벤젠의 구조에 있어서도 각각의 탄소를 보게 되면 전자 고밀도 영역이 3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3군데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탄소의 결합각은 12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하여 논하면 세 번째 화합물의 결합 각도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화합물과 맨 마지막 화합물의 결합 각도는 유사하며 다음과 같이 첫 번째 화합물의 결합 각도가 제일 작다라고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글로 기술을 하는 것보다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루이스 구조식을 제시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말로 설명했던 전자 고밀도 영역의 개수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결합 각도를 제시하면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채점 기준은 루이스 구조식을 각각의 화합물에 대하여 정확하게 제시하면 5점을 부여하고요. 전자쌍 반발 원리를 이용하여 논리적으로 결합 각도를 기술하게 되면 5점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자 생명과학 1의 출제 범위는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 단원에서 출제하였습니다.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에 관련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어진 가상의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세포 분열에 관한 내용 중 세포 주기와 감수 분열에 대한 개념의 이해도를 측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세포 주기의 각 시기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DNA 양이 세포 주기를 특정 시기에서 고정하는 화합물을 처리하였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리고 감수 분열 과정에서 DNA 양의 변화를 추적하여 감수 분열의 각 세부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문제를 들어가서 소문항 1번과 2번은 실험 1에 대한 내용에 근거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실험 1의 내용을 보시면 과학자 성균은 세포 주기를 연구하기 위하여 어떤 동물의 체세포를 배양하여 세포당 DNA 양에 따른 세포 수를 측정하는 실험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성균이는 해당 체세포를 3개의 집단, 즉 가, 나, 다로 나누고 집단 나에는 특정 화합물 A를 처리하였고 집단 다에서는 특정 화합물 B를 처리한 후에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시간 동안 배양을 하였습니다. 이후 성균이는 위의 3개의 집단에 대해 같은 수의 세포를 동시에 고정한 후 각 집단에서 세포당 DNA 양에 따른 세포 수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 표에서는 세포를 집단 가, 나, 다로 나누었고 각각의 집단에 대해서 세포당 DNA 양과 세포 수 2가지의 양에 대한 변화를 추적하여 이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소문항에서 과학자 성균은 집단 나에 대해 처리한 특정 화합물 A가 세포 주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 근거를 들어 논하시오. 단 돌연변이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앞에서 보신 이 표를 기억하시죠? 이 표에 대한 내용을 그래프로 먼저 나타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의 표에서 주어진 실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집단 가의 경우 DNA 양의 상대적인 변화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점선으로 표시된 첫 번째 봉우리, 즉 세포당 DNA 양이 1000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DNA 복제 전인 G1기에 해당하는 세포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봉우리, 즉 세포당 DNA 양이 2000인 경우에는 DNA 양이 2배로 증가하였으므로 G2기 및 M기, 즉 분열기에 속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두 봉우리 사이에는 DNA가 복제 중인 S기에 해당하는 세포들이 존재합니다. 반면 특정 화합물 A를 처리한 집단 나, 이 경우는 검은색 실선이 되겠습니다. 집단 나에서는 두 번째 봉우리와 이 부분과 S기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세포들이 거의 없고 G1기에 해당하는 세포들이 주로 존재하므로 특정 화합물 A는 DNA 복제를 저해하여 G1에서 S기로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자 성균이 집단 다에 대해 처리한 특정 화합물 B가 세포 주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 근거를 들어 논하시오. 단 돌연변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 경우 다시 앞의 그래프로 가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집단 다의 경우는 회색 실선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때 특정 화합물 B를 처리한 집단 다에서는 G1기에 해당하는 첫 번째 봉우리와 S기에 해당하는 세포들이 모두 사라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래프를 보시면 G1기와 S기,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는 회색 실선이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G2기 및 M기에 해당하는 세포들만이 존재하므로 특정 화합물 B는 DNA 복제 후에 어떤 과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서는 G2기와 M기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문항 3번과 소문항 4번은 실험 2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답안을 작성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실험 2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자 율전은 세포 분열과 유전자 간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유전자형이 대문자 A, 소문자 A, 대문자 B, 소문자 B, 대문자 D, 대문자 D, 대문자 E, 대문자 E인 어떤 동물에서 지원기 세포 가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세포들을 관찰하고 세포 한 개당 유전자 소문자 A, 소문자 B, 대문자 D, 대문자 E의 DNA 양을 측정하여 1의 표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때 A는 대문자 A죠. 이 대문자 A는 소문자 A와 대립 유전자이며 대문자 B는 소문자 B와 대립 유전자이다. 유전자 대문자 A, 소문자 A, 대문자 B, 소문자 B, 대문자 D, 대문자 E 각각의 한 개당 DNA 양은 같다. 이때에 E의 그림에서 세포 가부터 라는 세포 1에서부터 4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만 보시면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에는 왼쪽에 있는 표처럼 각각의 유전자별로 세포 한 개당 DNA 양의 숫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2에는 세포별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는 모식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때 1에 있는 표에서는 세포들을 1, 2, 3, 4라고 표시하였고 2에 있는 그림에서는 세포를 가, 나, 다라고 표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왼쪽 1에 있는 세포 1, 2, 3, 4와 2에 있는 가, 나, 다라를 각각 어느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연결시키는 것이 문제를 푸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소문항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과학자 율전은 실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원기 세포 가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의 일부를 이의 그림으로 정리하였다. 세포 라에서 세포 한 개당 유전자 대문자 D의 DNA 양 더하기 유전자 대문자 E의 DNA 양 분의 유전자 대문자 B의 DNA 양의 값을 그 근거를 들어 추론하시오. 단 돌연 변이와 교차는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문제를 보시면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의 일부를 이의 그림으로 정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자의 형성은 세포의 감수 분열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문제의 표에서 주어진 실험 자료를 그래프로 정리하면 오른쪽과 같게 됩니다. 그림 2의 세포 간은 지원기에 있고 아직 DNA 복제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세포 3에 해당합니다. 그림 2의 세포 나는 감수 분열 전 간기 동안 DNA가 복제된 상태이므로 세포 4에 해당합니다. 그림 2의 세포 다는 상동 염색체는 분리되었으나 염색 분체가 분리되지 않은 감수 1 분열을 거친 세포이므로 세포 2에 해당합니다. 그림 2의 세포 라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감수 2 분열을 거친 세포이므로 세포 1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포 1의 유전자별 DNA 양을 보면
유전자 대문자 B가 존재하지 않고 이의 대립 유전자인 소문자 B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세포라에서 세포 한 개당 유전자 대문자 D의 DNA 양 더하기 유전자 대문자 E의 DNA 양 분의 유전자 대문자 B의 DNA 양의 값을 구하라고 하였으므로 세포라는 그래프에서 세포 1에 해당하고 또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유전자 대문자 B가 존재하지 않고 대신 대립 유전자인 소문자 B가 존재하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식에서 분자가 0이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양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소문항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자 율전은 실수로 세포 4의 유전자 대문자 D와 대문자 E에 대한 세포 한 개당 DNA 양을 기록한 실험 자료를 잃어버렸다. 주어진 실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잃어버린 유전자 대문자 D와 대문자 E에 대한 세포 한 개당 DNA 양에 대한 예상값을 정량적 근거를 들어 추론하시오. 단 돌연변이와 교차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 문제에서 주의하실 것은 DNA 양에 대한 예상값을 구하는 것은 주된 물음이긴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추가됐습니다. 이러한 예상값을 추론하게 된 정량적인 근거를 들라고 하였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실 때 똑같은 결론에 이르렀더라도 그 결론을 얻게 된 숫자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어떻게 답을 하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생명과학 1-3 소문항에 의해서 세포 4는 그림의 세포 나에 해당합니다. 이는 감수 분열 전 간기 동안 DNA가 복제된 상태이므로 유전자 대문자 D와 대문자 E의 세포 한 개당 DNA 양은 유전자 소문자 A와 소문자 B의 세포 한 개당 DNA 양의 2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그래프로 정리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주어진 표에서 세포 4의 소문자 A 및 소문자 B의 유전자의 양이 1460이라고 하였으므로 유전자 대문자 D와 대문자 E에 대한 세포 한 개당 DNA 양에 대한 예상값은 정량적으로 그 2배인 292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DNA 양이 2배가 된다라고 서술을 하게 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100%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량적인 근거를 반드시 들어서 추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